경희대학교 디자인 심리 1시 30분 수업 페르디낭드 소시르 기호학 2팀 발표 영상입니다. 페르디낭드 소시르는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자 유럽 비교 언어학에 있어 세계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근대 구조주의 언어학의 시도로도 불립니다. 그의 이론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저 언어학 자체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구조주의라는 사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어서 소시르의 기호학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시르의 기호학이란 언어는 실질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핵심 개념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언어를 어떤 형식, 즉 기호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며 구조주의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소시르의 기호학 핵심 이론은 기표와 기의, 랑그와 파롤, 공시성과 통시성, 계열체와 결합체라는 네 가지 이분법으로 나뉩니다. 기표와 기의는 기호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 둘의 결합, 즉 의미작용을 통해 기호의 의미가 형성됩니다. 기표는 기호의 감각적이고 인식적인 측면인 반면 기의는 인지적인 측면입니다. 기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사회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른쪽 도표는 나무라고 하는 한 기호를 분석한 표인데 여기서 기의는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든 개념이 기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표는 나무 혹은 트리라고 부르는 언어 형식이 해당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자의적으로 결합된 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나무를 보고는 트리라고 부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랑그와 파롤입니다. 랑그는 언어 활동에서 사회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으로 언어의 규칙과 규율에 대한 개념입니다. 반면 파롤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측면으로 랑그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했네 라는 말은 그 언어 자체로서 지니는 의미는 랑그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개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순간적으로 발화하면 그것은 파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했네 라는 말을 뉘앙스에 따라서 비꼬듯이 말한다면 그것은 랑그와는 다른 의미로 발화된 파롤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롤은 랑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파롤이 랑그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랑그에서 파롤이 파생되지만 다시 파롤이 랑그를 파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랑그를 만들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떤 공동체 내에서 여러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어떤 특수한 말을 반복하고 또 공유하게 되면 그것이 개인적인 것에서 벗어나 집단적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랑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맛있다라는 말, JMT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맛있다라는 랑그에서 변형되어 출발한 파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JMT라는 단어를 공유하게 되면서 다수가 JMT라는 말이 정말 맛있다라는 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랑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공시성과 통시성으로 시간에 관련한 언어의 속성입니다. 공시성이란 언어에 스며 있는 현재의 속성, 즉 어떤 한 시기의 언어 구조나 체계 상태이며 통시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역사적 변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두 속성에 따라서 언어학에서 연구 방법은 공시성에 대한 연구와 통시성에 대한 연구로 나뉩니다. 통시성에 대한 연구의 예를 들면 조선시대와 현대 한글의 유사성을 연구하는 것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개념은 계열체와 결합체입니다. 언어의 구조적 형식과 연관된 개념으로 계열체는 가능성의 계열들, 즉 문장에서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있는 요소이며 결합체는 이 가능성의 집단에서 선택되어 완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소시르에 의하면 언어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제 소시르의 기호학을 사용해서 다양한 기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기호입니다. 최근 SNS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이 두 기호는 굉장히 명료하며 직관적입니다. 이 두 기호가 명료한 까닭은 대다수의 문화권에서 엄지를 치켜 세운 제스처와 하트표가 의미하는 바가 공통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지손가락 제스처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기호가 의미 형성을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호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기호가 도상적인 방법을 통해 결합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호에는 상징을 통한 의미 형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제스처는 학습과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 합의된 약속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페이스북의 기호가 도상과 상징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의 하트 표시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상징과 지표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징의 경우 하트 표시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학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유추를 통해 하트, 사랑, 좋음으로 지표적인 방식에 의해 의미를 확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녀 화장실 마크입니다. 화장실에 부착된 픽토그램은 서로 다른 성별을 나타내는 도상적 방법으로 결합한 기호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 쓰인 글쓴이의 경험담을 통해 기호의 자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자주 가는 카페에는 1층에 두 칸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 칸이 차 있으면 다른 한 칸을 쓰면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여자 화장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에게는 화장실 마크는 그저 남녀 성별을 나타내는 도상적 기호에 불과했지만 혹시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휩쓰이자 그에게는 그저 남녀를 나타내는 의미를 넘어 금지, 금단이라는 새로운 기의를 가진 기호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례이지만 기호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기호, 이모티콘입니다. 최근 뉴스 플랫폼들은 악플 방지와 정치적 선동을 차단하기 위해 댓글을 삭제하고 도상적 기호인 이모티콘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이모티콘들은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대신해서 표현해주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화남에 해당하는 이모티콘이 사라지자 네티즌들은 화남을 대신해 놀람에 해당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화남의 기표는 놀람으로 대체되었고 놀람의 이모티콘은 화남과 놀람 두 가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파롤적인 특성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별하거나 이혼한 연예인들의 기사에 재밌어요라는 이모티콘을 남기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랑크적으로 보았을 때 재미있다라는 말은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지만 파롤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팬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두 장의 사진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이미지들은 기호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우리는 한 사건으로 인해 흑인 인권에 대한 관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었고 이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문화적 맥락에 의해 의미를 형성하며 절대적으로 종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두 장의 사진은 아주 강력한 기호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기호의 의미 형성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갈색 언저리의 색상들과 휴먼빙, 팬톤 컬러칩 프레임, 그리고 주먹을 쥔 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표들이 의미하는 기인은 바로 흑인 인권에 해당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흑인 피부색과의 유사성에서 도상을, 그리고 동시에 색상과 문구의 연관관계를 유추하면서 지표의 방식으로 의미 형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지표적인 의미 형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움켜진 주먹의 형태에서 암시되는 의지, 결의 이런 메시지들과 그것이 흑인의 것이라는 데서 또다시 인권이라는 의미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펜톤은 이 이미지들을 통해 다양성을 지지하는 기업 펜톤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루시의 한 장면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루시와 요한슨이 손가락을 맞대며 교감을 시도하는 장면으로 이 장면은 기호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표는 각종 이미지와 언어, 음향 요소입니다. 원시 자연의 배경이라든지 요한슨과 루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기표가 담고 있는 기인은 구도적으로 요한슨은 루시보다 상위의 위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았을 땐 우리는 과거 시간대로 되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 스토리에 의해 이 기호들이 모두 최종적으로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오래된 합의에 의한 자의적 상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오래된 상징의 원형은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명화는 루시 이외의 많은 영화나 사진, 그림 등에서 오마주 혹은 패러디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이후 두 손가락이 맞닿는 장면은 인류사에서 교감, 탄생, 시작 등의 의미를 형성하게 되었고 문화와 관습에 종속되어 세습화되었으며 의미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호는 매우 강력하지만 아담의 창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문화적 그룹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앞에 루시 영화를 보았을 때도 아담의 창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기호를 통해 더 많은 내용과 정보들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기호가 어떻게 변주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1년 미켈란젤로가 아담의 창조를 그릴 때는 이 장면은 신의 위대함, 생명의 창조, 창조론, 신성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982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E.T.에서는 존재를 초월한 우정, 순수, 교감으로 의미가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존 아미엘의 크리에이션에서는 인간과 동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진화론의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시에서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호는 문화와 관습에 종속되며 세습화를 통해 의미는 더욱 강화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변화를 통하거나 상황의 변화를 통해 의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앞선 루시를 통한 기호 분석 사례는 이 같은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시르의 기호학 분석을 이용해 다양한 기호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